간편한데 맛까지 좋은 다이어트 추천해 드릴게요. 파우치에 우유만 부어 20초간 흔들어 드시면 됩니다. 서리태 단백질과 건조효모로 한 끼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알차게 들어있습니다. 정말 맛있는 비타샵 블랙 스무디 다이어트.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마키아벨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는 이틀째 최상병 특검법을 두고 여야 간 필리버스터 그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될 지금 시간에는 특검법이 표결에 붙여져서 그 결과를 확인하셨을 텐데요. 왜 국힘 이 여당이 최상병 특검법 통과를 이토록 막으려고 하는지 우리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그 정점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방탄과 역풍 그 표결을 앞두고 급히 모셨습니다. 자, 경기 안양시 동안구가 민병덕 민주당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에게 인사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당에서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민병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차기 당권 주자들도 그렇고 여야 간에 사실 이 특검법을 두고 법리적인 해석에 대해서 좀 이견이 분명히 있어서 그걸 가지고 지금 공방이 계속 이루어지는 그런 차원인데 지금 상황에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 위기감이 최고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당에서 이렇게 나올 때는 또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나올 때는 이 경로설로 뚫린다면 우리 모든 게 끝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똘똘 뭉쳐서 공조를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괜히 자기가 경로해가지고 일을 키운 거거든요. 실은 이거는 안타까운 일이었죠. 제가 보기에는 사단장이 자기 공명심에 부하들을 무리하게 작전에 투입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운영위에 있었거든요. 네. 올해가 아니라 지난 운영위에 있었는데 그때 이걸 최초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네. 조태용 실장한테 그때 오전에 다른 게 있었고 오후에 기자회견이 예상되는데 그 사이에 안보실에서 대통령 주재 회의를 하지 않았냐. 네. 그러면 이때 최상병 특검과 관련된 최상병 특검이 아니라 이 사단장을 포함한 수사 범위와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았냐라고 그때 안 했다고 했어요. 네. 그걸 안 하고 일상적인 걸 얘기했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를 했고 이제 문제는 이제 경로를 했냐 안 했냐 이거잖아요. 경로라는 게 좀 애매합니다. 네. 이건 나는 소리 질러놓고 이건 화낸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죠. 일반적으로 네. 이렇게 많이 하니까 네, 네. 나는 일반적으로 목소리가 커. 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어떤 표현을 써가지고 이종섭 장관이 그 국방부 장관이 자기가 결제했던 서류를 이렇게 바꿨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 번호가 이종섭 장관 핸드폰에 그 번호가 찍히고 네. 그 번호하고 통화한 다음에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일사천리로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번호랑 누가 통화했냐 그 번호를 가지고 그래서 그 번호가 발신처가 어디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네. 누구랑 통화해서 이종섭 장관이 그 전에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달리 처리했냐 이거죠. 네. 경로는 아니냐. 네. 이것은 주관적인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경로 안 하고 아주 점잖게 경고할 수 있습니다. 예. 점잖게 품위 있게 경고할 수도 있지만 죽어 이럴 수도 있지만 네. 죽는다. 그렇죠. 이럴 수 네.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로가 핵심이 아니고 무슨 내용인가가 핵심인데 그 내용은 뻔히 예상되는 거 아닙니까? 이종섭 장관도 본인도 사인했던 그 결제 서류를 완전히 바꾼 것은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명확한 압박이 있었기 때문일 거고 그 압박을 누가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뻔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네. 네. 그 우리 모두 또 국민의 시선에서는 뻔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끝까지가 아니라고 지금 오리발 내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번호에 대해서도 뭐 우스갯소리로 참 번호 좋다. 800번에 7070. 또 천공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다른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그 민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도 최상병 특검법의 그 임 전 사단장 구하기는 김건희 여사 개입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어떻습니까? 조심스러우십니까? 조심스럽죠. 조심스러운데 네. 임 사단장하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 부분을 대통령이 나서서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냐? 왜 한 사람이 그렇게 했어야 되냐에 대한 궁금함이 있는 거잖아요. 도대체 왜 윤석열 대통령이 임 사단장을 지키려고 했나? 이것이 가장 궁금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임 사단장은 누구냐라고 봤을 때 뭐 옛날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뭐 선거할 때 도왔다든지 뭐 이런 얘기도 막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 또 나오고 있는 얘기는 임 사단장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했던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과 관련돼서 그것을 실행했던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임 사단장하고 골프를 치는 약속을 할 정도로 둘이 이미 아는 사람 아니냐. 그러면은 주가 조작했던 그 분이 그 사람이 김건희 여사한테 부탁을 하고 임 사단장에 대해서 부탁을 하고 김건희 여사는 이 주가 조작 같이 했던 공모자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얘기를 거부할 수 없는 왜냐하면 주가 조작과 관련된 이 사람의 증언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에게 엄청난 화가 맺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을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김건희 여사가 남편한테 얘기하고 그래서 경로가 됐을 것이다. 그렇게 됐을 개연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이렇습니다. 윤 대통령의 경로는 그러니까 지금 통화 연결한 것이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거기서 또 관련 인물들의 관계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도이치 주가 조작 연루에 돼 있는 블랙펄 인베스트 모 대표라고 하지만 다 이름이 또 공개되고 있어서 이종호 전 대표 그가 임 전 사단장과 골프 모임 멋쟁 해병이라는 단톡방에서 연결돼 있는데 이게 지금 최상병 특검을 외압인지 아닌지 조사를 하다가 수면 위로 뜨하니 지금 올라온 상황이 된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지금 상황들이 어떻게 의원님께서는 이미 그동안의 정황들을 풀어가면서 이게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라고 보신다는 측면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다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왜 윤석열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을 위해서 그렇게 경로를 했을까? 일개 투스타를 그렇게 표현하죠. 되는데 실은 그 보고 들어갈 때 이미 이렇다고 합니다. 실제로 병력을 가진 사단장을 바꿀 때에는 다른 사람을 지명해놓고 그리고 바꾸는 발표를 한답니다. 왜냐하면 무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원칙적으로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이미 그런 걸 정해놓고 이 사람 보직 해임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보직 해임 먼저 시켜놓고 그 다른 그 해병대에 대해서 그 작전을 수행할 명령권자를 먼저 만들어 놓지 않으면 보직 해임에 불만 품고 그 사단이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미리 정해놓고 한답니다. 그런데 이 건도 그랬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되는데 다른 사단장이 하면 되는데 왜 이 사단장을 굳이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하려고 했을까?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에게 치명적인 게 있나? 아니면은 부인으로부터 부인에게 치명적인 게 있나? 이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그런데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본인에게 치명적인 것은 아직 안 보이고 김건희 여사에게 치명적인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거겠구나. 또 김건희구나. 또 김건희구나.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는 김건희구나. 라는 것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까지 상황이 흘러가는데도 여전히 거부권일 거라는 기정사실화 속에서 그럼 민주당은 다음 스텝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신지 내부에서 좀 얘기하실 수 있는 법인까지 좀 알려주십시오. 나오셨으니까 저희 스픽스 마키아벨리 나오셨으니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마키아벨리는 사자의 용맹과 여우의 간지인데 여우의 간지를
뭐든 좋습니다. 여우의 간지를 네, 이제 네. 중요시하는 네, 그런 네.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 정치학과 출신입니다. 네, 네. 어떻습니까? 저는 네. 아마 속기록이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상식이거든요. 네. 근데 내놓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는가. 이 속기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과 관련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첫째는. 두 번째는 또 거부권 행사될 텐데 이 거부권과 관련돼서 결국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또 매를 번다. 네. 근데 이번에는 큰 매를 버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이 방아쇠를 던지는 그런 것이다라는 네. 거죠. 이것이 이 거부권은 무슨 예산이 들어가는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 아니고 자기나 자기 부인을 방어하기 위한 거부권이잖아요. 이게 명백한 거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다가 젊은 청년의 죽음이 있는 거고 저도 동갑인 아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육군 특공대에 가 있는 동갑인 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불안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특히나 지금 신원식 장관의 그런 태도들로 봤을 그렇죠. 때 한번 해보자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네, 네. 윤석열 대통령도 한번 해보자 분위기 아닙니까? 네. 아니 누구 자식 군대 가 있는데 한번 해보자 이게 어디서 가당키는 한 얘기입니까? 웬만하면 우리는 평화가 안 보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렇죠. 네. 대결보다는 대화를 해서 평화를 지키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안전하게 경제도 안전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해보자 이 분위기로 나와서 이것이 저는 국민들의 이 촉발제가 될 개연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네. 거부권은 행사될 것이다 네. 라고 보고요. 제 의결과 관련돼서 제 의결이 될 여지를 어떻게 만들 수 있나. 그것은 결국 그 국힘당 의원들의 양심에 호소하는 것 이 정도일까? 아니면 국민들의 저는 압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의 압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국힘의 몇 명의 의원들, 8명 이상의 의원들은 이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야. 지금 우리도 뭐 윤석열 대통령 지키는 것도 당을 위해서는 단기간 좋지만 이렇게 되면 우리 정치 전체가 망해. 또 국힘당 전체가 망해. 보수 전체가 망해. 이런 것처럼. 네.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네. 탄핵할 때 제가 이번에 들어가서 친구 먹은 몇몇 국힘당 의원들이 있어서 물어봤거든요. 네, 네. 어떻게든 그때 그렇게 표결을 안 했으면 시민들이 국회를 넘어서 올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있어서 안 할 수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네. 실은 그렇게 돼야지 이런 거죠. 국힘당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힘당이 중요하다. 네. 그리고 보수 세력 전체가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여론이 밀어붙여야지. 네. 그 압박에 의해서 결국은 재의결이 되거나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 의원님의 말씀 맥락 들어보니까 실제 그러면 국힘당의 친구일 수 있는 분들의 양심은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재의결에 대한 어떤 8석 이상의 확보 가능하시라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가능할 수 있다고. 가능할 수 있다. 네.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살펴볼 만한 일이 지금 청운의 꿈을 네. 품고 나름대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를 시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지역이 그쪽이거나 네. 뭐 지역적인 이유들 때문에 그쪽에 간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네. 제발 그랬으면 좋겠고요. 네. 네. 도이치 그 주가 조작 세력들 사실 이번에 1심 이후에 2심을 앞두고 선고가 있었어요. 1심 때보다 굉장히 무겁게 선고가 됐단 말이죠. 특히 전주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실형 선고가 좀 의미가 있었다고 보는 게 그렇게 되면 당연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들 그 윤석열 대통령 장모에 대한 부분들 당연히 다시 실형 선고나 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측면으로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보십시다. 이화영 대북 송금 사건. 네. 저는 그 판결문 보고 욕이 나왔는데요. 저도 법률가로서 무죄일 거라고 봤어요. 근데 이것이 그렇게 나왔어요. 특히 물증이 있었잖아요. 네. 국정원 문건이라는 물증이 있었는데 물증은 무시하고
그 진술 증거, 인증이라고 하는 그건 뭐 이러저런 회유 협박에 의해서 달라질 그렇죠. 수 있는 네. 이것에 의해서 판단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판결문 속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것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그 판결이 나오자마자 바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공범으로. 네. 이랬던 검찰입니다. 네. 이랬던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는 공범들이 1심, 2심 더 중한 판결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김건희 여사와 그 장모에 대해서는 수사조차도 안 하는 것이 이것이 좀 너무나 상식적으로 바라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나라는 법 앞에 평등이라고 도저히 말할 수도 없는 창피한 지경입니다. 이건 뻔뻔해도 정도가 너무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 진행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좀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좀 의견 좀 알려주시죠. 탄핵 소추는 뭐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검사거든요. 그 비검사에 대해서 우리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비검사들의 비위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고 비검사에 대해서 탄핵 절차를 밟았더니 이것은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이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네. 우리 이원석 검찰총장님은 본인의 일을 좀 하세요. 정치를 하시려면 정치를 하고 검찰총장의 역할을 하시려면 검찰총장의 역할을 하셔라. 검찰총장은 본인 휘하에 검사들의 비위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리고 비위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 징계 내리는 것이 본인의 역할이에요. 왜 그것은 안 하고 정치를 합니까? 본인은 그걸 해야 돼요. 본인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법과 원칙에 따라 한다는 거잖아요. 법은 뭐냐면 비위가 완전히 드러났어요. 그러면은 감찰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죠. 그 결과는 안 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자정 능력을 가지지 않으면 결국 다른 권력기관에서 그 견제를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헌법 원리예요. 옛날에 우리 손준성 네. 기억나시죠? 네. 탄핵 그 고발사주 그 판결 써준 고소장과 그 녹취록에 나온 배우의 수괴가 접니다. 배우의 기획자가 민병덕이라고 나옵니다. 오늘 처음 공개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죠. 거기 명백하게 서류로 나와 있는 네, 네. 서류로 나와 있는 겁니다. 배우의 수괴가 네. 그 민병덕이거든. 그러면서 제가 그때 했던 법무법인 이름이 법무법 민본이거든요. 네. 법무법 민본 어떤 곳인가 이렇게 막 사설까지 나오고 이렇게 해서 막 몰아가 가지고 저희를 탄압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네, 네. 그랬었는데 그때 손준성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손준성은 지금 기소돼가지고 1심 받아서 유죄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손준성에 대해서 감찰 결과 무혐의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뭘 했냐면 검사장으로 승진시켰어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대체로 수사선상에 오르면은 직무 대체로 뭐 기다리고 있어. 그렇죠. 네. 대기 발령 네, 네.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네. 일반 회사도 이렇게 합니다. 네. 그런데 수사를 받고 1심 재판을 받아도 여기는 감찰 무혐의 나오고 그다음에 승진을 시켜버려요. 네. 감찰 무혐의 나온 거에 대해서는 감찰관이 어떤 양반들이냐에 대해서 스스로들 반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두 번째, 이놈의 정권은 항상 뭘 하고 있냐면 자기네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입막음으로 승진을 시키거나 호주대사로 임명을 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이번에 새로 국회의원으로 들어오신 임모시기 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도 입막음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자리 준 거 아닙니까? 네. 입막음용으로 승진시키고 호주대사로 발령내고 공천 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다. 네. 이것은 검사들의 나쁜 검사들이 일부 나쁜 검사들이 해왔던 방식을 국정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지금 여당 그러니까 국힘의 차기 당권 주자마저도 김건희 특검 또는 지금 최상 특검에 대한 뭐 어떤 가능성에 대한 길을 좀 열어뒀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지금 분위기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동훈. 네. 네. 그렇죠. 한동훈이죠. 무슨 전략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예. 뭐 저는 여기에서 여우의 간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늘 이제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안건 처리해서 네. 오늘 보내면 15일 이내에 제의 요구를 하게 돼 있으니까 19일 전에 제의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제2 표결을 재의결 표결을 언제 할 것이냐. 네. 이것이 이제 최상병 일주기인 19일 그날에 맞춰서 할 것이냐. 그날이 이제 제일 처음에 할 수 있는 날이니까 아니면은 23일 이제 저쪽 당 국힘당 예, 전당대회 마무리하고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건데 네. 저는 여기에서 요구의 간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싸움하면 마음이 상합니다. 그렇죠. 네. 네. 지금 당권을 가지고 싸움하는 거고 그 당권이 자기네들의 정치적 생명을 좌우하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결국 네.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가지고 좌우하는 이 싸움에서 상처받을 거고 서로 비난할 거고 이 사이에서 이후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명분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재기야기한 것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반론 표가 나올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준 판이 아니라 자충수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23일 이후에 판을 보고 네.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어떤 지금 가장 정점에 있는 우리 의혹을 본다면 그 안에서 지금 대통령실과 여권에서는 계속해서 이종섭과 김기환에 대해서 덮어주기를 계속 일관할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네. 그럴 수 있을 텐데 네. 우리 이 국힘당 그리고 전체 보수 세력 입장에서는 어떨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난번 어떤 사설에서는 김건희 털고 가자 이런 취지의 네. 사설도 있었거든요. 네. 김건희 이 리스크를 왜 보수가 다 떠안아야 되나? 그리고 더 크게 간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리스크를 네. 왜 보수 전체가 공멸하면서 또 떠안고 가야 되나? 라고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보수에서 탄핵까지 가지 말고 뭐 개헌이나 이런 방식으로 임기 단축이라는 그런 절충안을 제시하고 빨리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판을 해결하자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겠다. 네. 보수의 일각에서는 네. 네. 그렇게도 저는 보여집니다. 자, 우리 지금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안양 동안구갑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21대 초선과 지금 이제 재선까지 성공하셨단 말이에요. 뭐 지역 민심 당연히 너무나 가장 1번지로 아실 텐데 지금 우리 오늘 가장 주제가 되고 있는 키워드는 최상병 특검인데 이 특검의 현장 민심은 또 어떻습니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특검과 관련해서 참 만나보면요. 거의 이구동성입니다. 네. 이걸 대놓고 특검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전체 여론의 지형도 그렇잖아요. 네. 그 차마 사람한테 저 같은 다른 사람들한테 이거 하면 안 돼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역군이 그런 게 없다. 예. 네. 특히나 이제 얘 엄마처럼 네. 제 아내 네. 이제 아들을 두고 있는 그 군대 보낸 그렇죠. 예. 네. 동갑이에요. 최상병하고 동갑이고 네. 간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딱 그렇게 가 있는 유권 특공대로 가 네. 있거든요. 네. 그런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분노 게이지가 엄청납니다. 예. 당연히 그러시겠죠. 예, 예. 네. 그렇다면 태상특검은 당연히 그렇다고 뭐 반대편 의견에서 친다고 봤을 때 다음은 우리는 사실 윤석열 탄핵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또한 지역에서는 어떻게 금기어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쉽게 나오고 있는 것인지. 이제는 이제 제일 처음에는 아유 탄핵 또 해? 이런 얘기들도 가끔씩 네.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 이 양반이 매를 많이 벌었잖아요. 매를 많이 벌고 있는 네.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총선에서 압승하면 국정 기조를 바꿀 거다라고 했고 그 압승 직후에는 뭐 누구를 총리로 세우네 이런 말들을 흘렸잖아요. 실제로 보수의 일각에서 그런 제안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제안을 했고 진지하게 좀 받아들이기도 했었고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가기로 결정을 내린 거죠. 지금 하는 꼴을 보면. 네. 그러면 결국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탄핵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건가? 탄핵 외에는 방법이 그렇게 없는 생각할 건가? 수밖에 네. 없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네. 총선에서 200석을 넘겨놨다면 그러면은 확실한 압박이 되는 거잖아요. 네. 확실한 압박이 돼. 너 국정기조 바꿀 거야 안 바꿀 거야? 안 바꾸면 탄핵이야. 바로 이거잖아요. 네, 네. 권한이 딱 있으니까. 네. 그런데 애매하게 192석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타협해가지고 바꿔가지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했다가 아니야 내 방식대로 갈 거야. 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21대나 똑같네? 단지 숫자의 차이만 조금 있을 뿐 판이 네. 바뀐 게 없어. 네. 총선을 뭐하러 치른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탄핵에 의해서 바꿀 수밖에 없네. 라고 생각을 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점 그 게이지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탄핵의 시동 기적소리가 네. 올라가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근데 이제 보수 쪽에서는 사실 그 탄핵의 트라우마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그런 측면에서 보수 언론에서는 이렇게 또 흘러가는 거 민주당에서 조심해야 될 게 탄핵 역풍이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또 예측들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우리는 지금 지역의 분들의 어떤 생각이신지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지역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탄핵 역풍과 관련해서는 네. 크게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판을 그대로 둘 거냐, 이 지리한 판을 그대로 둘 거냐에 대해서 답을 못 해요. 탄핵 안 하면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건데? 네. 이 판을 어떻게 할 건데? 윤석열 대통령 지금 하는 대로 그대로 두잔 말이야? 그건 아니지예요. 그건 아니지. 윤석열 대통령이 그럼 바뀌면 좋은데 안 바뀌는데 어떻게? 결국 우리가 탄핵이라는 힘으로 밀어내거나 이 힘이 높아지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수에서도 다른 답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아니라면 빨리 개헌하면서 임기 조정하고 이렇게 해보자. 이런 답을 낼 수도 있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다음 또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건요. 바로 또 민주당의 지금 또 현안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참 떨쳐내고 싶지만 전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은 지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역민들이 제일 처음에 막 수사하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는 걱정 많이 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처음 겪어봤고 네. 그러니까 분노도 있었지만 네. 혹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무뎌졌은 것 같아요. 무뎌졌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인신을 구속하냐 마냐 이런 것이었잖아요. 지금은 인신의 구속의 여부가 아니라 재판을 좀 이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좀 무뎌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무뎌짐의 본질 핵심이 중요하겠죠. 예. 왜일까? 왜 무뎌졌을까? 그거는 그런 이유 아니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것이 뻔하다. 이것이 뭐 실제로 이재명이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이런 건가? 검찰공학에서 한 게 뻔하다. 뻔하다. 이런 것이 크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걱정은 됩니다. 네. 제가 변호사로서 법리적으로는 걱정이 안 됩니다. 네. 김문기를 알았냐 몰랐냐 이것은 약간의 인식 차이와 관련된 거거든요. 실은 이런 거 가지고 기소한 사례가 없습니다. 네. 이거 갖고 기소했으면 윤석열 대통령 장모가 단 10원 한 푼도 사기친 적 없다면서요. 당연히 기소해야죠. 10원 한 푼 아니라 엄청난 사기가 다 드러났는데 왜 이걸 기소 안 합니까? 기억이 난다 안 난다 이런 걸 가지고 기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대통령 선거에서 네. 그것도 대통령 선거 이런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배임죄와 관련된 거, 이 배임죄와 관련된 것들은 이거 유죄 받잖아요. 네. 저는 그러면 지자체장들 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문제가 있는데 법리적으로는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화영 재판에서 그 웃긴 판사의 이 증거 채택 과정을 보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 자가 어떤 자인가 도대체. 네. 근데 이런 자가 혹시 훌륭한 판사가 아닌 이런 자가 혹시 또 판결을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우려가 개인적인 우려는 있으시고. 우려는 있다. 지역 주민들은 그 부분이 좀 무뎌졌다. 무뎌졌다. 네. 뻔하지. 윤석열이 하는 짓거리가 뻔하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당대표가 선출됐을 때 우현식 의원님이 되시고 그때 한참 또 민주당 내에서 뭐 개파라든지 뭐 등등의 또 비판 여론이 컸습니다. 실제로 뭐
당을 뭐 나가겠다 이런 분들도 많으셨고 또 돌아오셨겠지만 탈당. 그때 나왔던 이야기 중 하나가 걱정스러운 또 발전을 위한 어떤 비판으로 일극 체제는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극 체제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거죠. 지금의 상태가 된 이유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그 전에 21대에서 좀 양극 체제, 좀 다극 체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다극 체제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극 체제가 적대적 다극 체제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잖아요. 결국 네. 우리가 검찰을 그렇게 욕을 하면서 검찰의 아가리에 내 경쟁자를 집어넣어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이것은 문제가 있는 양극이거든 다극 아니야? 우리가 다극이라고 했을 때 다원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을 얘기한 게 아니야. 네. 라고 하면서 이런 것보다는 일사불란함을 원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극체제가 어찌 보면 지난번에 대한 반동으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 얼마 동안은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거다라고 보고 어쩔 수 없는 결과에 네, 어쩔 수 없는 지난 역사에 대한 결과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면 그 일극체제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그렇죠. 핵심이라고 네, 보거든요. 네. 그것은 저는 투명함이라고 봅니다. 투명함이라고 봐요. 지금 우리가 당원 주권 하는데 그렇게 해서 뭐 비율도 바꾸고 막 그랬잖아요. 네. 저는 이거에다가 무엇이 당원 주권의 핵심이냐면은 당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네. 그래서 권리를 행사할 권한을 주는데 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정보 제공을 충실히 하는 것이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직접 민주성에서의 민주성, 그다음에 대의민주주의에서의 수기성이 중요한데 대의민주주의의 수기성은 중요하지만은 내가 뽑은 사람 맞아? 네. 라는 이 민주적 절차에 대한 정당성의 부분들을 우리가 잘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대의원 제도와 관련해서 이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솔직히 네. 문제가 네. 있잖아요. 네. 제가 안양에서 네. 10년 동안 3번 경선했지만 제일 처음에 30% 떨어지고 두 번째 40% 떨어지고 세 번째 4년에 10%씩 올려서 50%대가 됐어요. 권리당원에서. 근데 제가 대의원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네. 경쟁자를 철저히 배제시키는. 네. 본인은 국가에 대놓고는 민주, 소신, 정의를 내치면서도 자기 권한 내에서는 전혀 없었어요. 네. 그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우리가 투사정당, 전위정당일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대중정당을 한다고 할 때 내 범위 내에서는 민주적이잖아. 네. 그렇지만 내가 못 얻은 거에 대해서는 민주적이야. 네.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런 대의와 관련돼서 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하는 것. 저는 이렇게 해봤거든요. 8일 동안 공모하고 그리고 대의원 되고 싶은 사람, 권리당원 중에 대의원 되고 싶은 분들은 네. 저에게 대의원 되고 싶은 이유를 저한테 찍어서 네. 1분이나 찍어서 보내달라. 네. 라고 해서 그것을 전 권리당원한테 네. 홍보를 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네. 이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공천 과정에서 이제 비율을 더 줬잖아요. 네.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을 더 줬어요. 네. 핵심은 이렇게 되면은 중구 정치로 흐를 수 있다라는 우려들을 많이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는 이분들이 이 권리당원들이 투표할 수 있는 근거를 줘야 돼요. 근거를 이게 이 후보들을 알려주는 것을 줘야 되는데 문자 정도로는 안 되고 안 된다. 저는 토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토론을 해서 토론 그 결과를 유튜브 결과를 쫙 뿌려주는 거. 네. 그래서 이 토론을 보고 결정을 하세요. 네. 이렇게 하는 방식. 근데 저는 안양에서 네. 다 이렇게 해봤거든요. 네. 뭐 풀뿌리 전당원 대회를 2차례 해봤고 아까와 같이 대의원제를 정말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만들어봤고 그다음에 네. 시도의원들 공천 과정에서 이 토론을 통해서 그리고 생중계하고 당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을 해봤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당원 주권은 결국 핵심이 뭐냐면 투명성. 어떻게 구체화시키냐. 네. 이것의 문제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일극체제와 관련돼서는 지금은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은 상태이고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투명성을 가지면 되겠다라고 네,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침 쭉 말씀하신 거 저도 이제 기사를 좀 뽑아와서요. 8월 이제 전당대회 그 도당위원장 출마를 이제 앞두고 예. 계시는데 역시나 이제 대의민주주의를 위해서 국회의원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후보들 공약 영상, 뭐 블로그, SNS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아까 일극체제 설명을 통해서 우리 의원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는 좀 가늠이 합니다만 일단 요것부터 여쭤볼게요. 도당위원장 후보의 그 역할
어떻게 생각하시면서 지금 출마를 하신 건지 그거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도당위원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기도가 중요합니다. 네. 경기도가 어떤 곳이냐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네. 60개 지역위원회가 있고 53명의 우리 당의 국회의원이 있고 유권자가 1,100만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절반 엄청나게 많은 25%가 있는 곳이에요. 네. 그러면 이곳이 우리 당한테 어떤 곳이냐? 어떤 곳이냐면 이제 서울이 계속 약해지고 있잖아요. 네. 경기도가 인구가 늘어나고 그리고 우리 당은 이제 호남 정당에서 시작했지만 그것이 이제 탈바꿈을 해서 수도권 정당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네. 경기도에서 이겨야지 민주당이 이기고 그렇죠. 경기도에서 지면 지는 곳입니다. 네. 네. 예를 하나 들면 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46만 표 이겼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했던 경기도가 정치적 기반입니다. 네. 1,100만이 넘는 인구에서 46만 표 많이 이겼습니까? 적게 이겼어요? 적게 이겼어요.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 네. 적게 네. 이긴 겁니다. 네. 네. 우리가 부울경에서 98만 표를 졌고 우리가 전체 진 것은 뭐냐면 24만 7,077표를 졌습니다. 우리가 경기도에서 충분히 더 얻을 여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기도는 부울경만큼은 커버해야 됩니다. 네. 네. 부울경 그래서 경기도는 100만 표는 이겨야 된다. 네. 이게 네. 우리의 몫이다. 네. 이래야지 우리가 정권 교체하고 정권 교체해야지 민생이 있고 평화가 있다. 이렇게 봤을 때 경기도당의 역할은 100만 표 이기는 거예요. 네. 100만 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이게 핵심 아니에요. 네. 그게 아까 당원 주권에서 당원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돌려주면서 그 당원이 신나야 됩니다. 네. 당원이 신나게 중도층을 설득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네. 그래서 100만 표 이겨야 되는데 네. 그래서 당원 주권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당원들이 무엇을 무기로 우리 중도층을 설득할 거냐. 그렇죠. 다음 대선에 우리 이재명 후보의 상대방이 윤석열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아니겠죠. 당연히 네. 아니죠. 당연히 아니겠죠. 어떤 유능하고 따뜻함을 표방하는 그런 보수 후보가 나올 겁니다. 네. 한동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러면은 윤석열 심판하자가 똑같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한동훈이 아닌. 환영하는 바죠. 네, 한동훈이 아닌 어떤 뭐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많이 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우리는 장학금이 아니라 그 학비의 부담을 줄여줘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정책인데 따뜻한 보수는 장학금을 줘야 됩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네. 당장 힘든 사람들한테는 장학금이라도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혹할 것이란 말이죠. 네, 네. 우리는 항상 사회 구조적으로 보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 나왔을 때 이재명 대표가 이기려면 그때 윤석열 심판, 검찰 개혁 이거 가지고 중도층 설득합니까? 저는 민주당의 어떤 그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의 사회 경제적 그림. 민주당은 우리를 이렇게 먹고 살게 해줄 거야. 네. 민주당은 이런 환경에서 우리 미래 세대를 살게 하는 거야. 라는 그 그림이 있어야지 그걸 가지고 설득한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 그림을 보여줘야 되는데 효능감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국가에서 우리가 다 제기하지만 다 거부권으로 날아가고 있잖아요. 제가 민생 1호 법안, 2호 법안 지금 추진하고 있는 네. 정책위 수석 부의장입니다. 네. 근데 이거 추진하지만 윤석열의 매를 벌겠지만 윤석열은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안 할 거라고 봐요. 네. 벌써 우리가 2호 법안으로 제기했던 소상공인들 2년 거치 3년 분할을 네. 10년으로 장기 분할하자는 제2호 법안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제 그 윤석열이 내놓은 게 뭐냐면 5년으로 해줄게. 2년 거치 3년 분할해서 5년으로 해줄게. 딱 2년 늘린 걸 가지고 이렇게 확 무마하고 넘어가 버린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 효능감을 어디서 하게 할 거냐? 국가에서 안 되고 국가 전체로 안 되고 서울에서 안 되고 인천에서 안 되면 네. 저는 경기도에서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민주당의 사회 경제적 정책 그리고 민주당의 이 산업 정책, 경제 정책, 교육 정책 이런 것들을 보여줄 곳은 경기도다. 네. 그 경기도를 도당이 경기도지사를 견인하고 안 하면 하게 하고 압박하고 그리고 9명의 시장 군수한테 협조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다수 시의원, 도의원한테 조례를 만들자 그러고 네. 그래서 이 성과들을 내서 효능감을 느끼게 하는 거 민주당 효능감을 느끼게 하는 거 이 무기로 네. 당원들이 네. 신난 당원들이 네. 이 무기로 100만 표를 더 얻어야지 우리가 대선에서 이긴다. 네. 이것이 경기도의 몫이다. 그 경기도당 위원장을 제가 해서 아까 그 두 가지 목표를 네. 달성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네. 얘기하는 사람은 실은 저밖에 없습니다. 네. 추상적으로
지선에서 이기고 대선에서 이기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떻게 지킬 건데요? 대선에서 지면 이재명 대표 지켜집니까? 안 지켜집니다. 네, 네. 대선에서 이기는 것이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겁니다. 대선에서 이기려면 우리는 다 검찰 개혁만 외치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경기도당에서 할 일은 경기도당에서 한다. 네. 이 생각입니다. 경기도민이 대한민국 국민이시고,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이 경기도민이신데 얘기를 들어보니 잘 싸우는 거 이상의 잘 살게 해주는 것을 지금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제가 좀 질문 드릴 것들을 한 말씀으로 다 지금 해주셔가지고 그랬군요. 그렇게 해주셔서 네. 후보님의 그러니까 도당위원장 후보님의 정체성을 좀 다시 한번 좀 저희가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뭐 탄핵의 주역으로서의 정체성인지, 정권 교체의 주역이신지, 경기도 재건의 주역이신지, 뭐 등등의 예가 있습니다. 세대 교체인지, 주류 교체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본인의 정체성은 뭡니까? 실제로 탄핵도 해야 되고 경기도 재건도 해야 되고 또 뭐 정권 교체도 해야 되고 세대 교체도 해야 되고 뭐 주류 교체도 해야 되는 거 뭐 이런 거 다 있습니다. 네. 근데 주역이 누구냐? 주역. 다른 거에 있어서는 내가 도와주는 서포트를 하고 어떤 것은 내가 주도할 거냐. 이 부분은 제가 살아온 전 과정과 내가 가장 잘하는 것과 이거에 의해서 달라지지 않겠어요? 저는 경기도당을 새롭게 완전히 혁신적으로 만들어서 경기도당이 진짜 당원 주권을 하는구나 라고 우리 당원들이 신나게 만들고 그리고 경기도당이 경기도의 민생과 관련해서 주도성을 갖는구나 라는 경기도 재건, 경기도당의 새로움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핵심이라고 보고 이렇게 했을 때만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재건의 주역, 이걸 통해서 정권 교체의 주역. 무슨 말씀인지 아마 아셨을 거고 당심이 민심이어야 될 텐데 좀 괴리감이 있을 때도 있었고요. 비판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끝으로 우리 지금 카메라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이제 화면을 통해서 모바일로 좀 보시게 될 텐데 당원분들에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에게 마지막 메시지 오늘 이 마키아벨리 프로그램 하시면서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비례 선거구제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병립형인 것 같고 또 주변의 사람들은 전부 병립형이야 병립형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연동형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만나러 갔거든요. 이탄이랑 같이 만나러 갔는데 대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민의원하고 제가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죠. 이러는 거예요.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다. 그때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연동형을 염두에 두고 계시구나. 그런데 지금은 전략적 모호성을 지켜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150석을 우리가 잃으면 안 됩니다. 안 돼. 이 현실이 엄중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병립형 약속을 안 지키더라도 이 병립형을 해야지만 150석이라는 걸 지킵니다. 150석 무너지면 우리 큰일 납니다. 이 위기감을 계속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님이 그 직전에 연동형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또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것도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부 다 병립형 얘기하고 연동형 얘기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는 좀 웃긴 당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의 역할을 하고 나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에 연동형 할게요. 이렇게 딱 읽혔어요. 이번에 제가 출마하면서 대표님한테 가서 저 출마합니다. 라고 했더니 뭐 민의원 아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서 제가 그걸 물었거든요. 그때 맞죠? 그랬더니 그때 들켰다고 하더라고요. 들켰습니다 하더라고요.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저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여기 핵심은 우리 당이 정권을 교체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의 가장 유력한 이재명 대표를 수단으로 삼아서 정권을 교체하는 거고 그 이재명 대표를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잘 되기 위한 끊임없는 제 고민을 깊이 해서 그 의견을 드리는 그래서 더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한테는 국민이 중요합니다. 결국은 대한민국이 중요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그 호남 지역 또 이제 전라도 분들 그쪽 민심들을 현장 가서 좀 들을 기회가 좀 있어서 가보면 그분들이 그럽니다. 지역 안 챙겨도 된다.
대한민국만 살려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 경기도민들 포함해서 다 똑같은 생각이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마키아벨리 경기 안양시 동안구갑의 민병덕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는데요.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국회에서 여러분 속을 시원하게 해주실 거라 믿고 또 민의를 대변해서 그것에서 성과를 내는 그런 의원님으로 아마 여러분 기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7만 원. 고민은 그만. 지금까지 이런 인터넷 가입 업체는 없었다. 현재까지 940억 이상 상품을 지급한 여기 서경석의 인터넷 비교원이 있습니다. 유심 변경 시에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물론 이 모든 게 설치 당일 지급됩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본인 추천을 통해 가입한다면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